안녕하세요. 달빛 야와입니다. 잠잘 때 듣기 좋은 이야기. 이번 시간엔 못생긴 여자와의 하룻밤을 비롯해서 마법 그릇, 백작 부인과 난쟁이, 그리고 셈이 많은 사람과 잘난 사람, 이렇게 4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못생긴 여자와의 하룻밤. 벼슬을 구하려고 한양에 올라온 한량이 있었다. 훤칠한 외모에 무예가 뛰어나고 누구와도 잘 어울리고 사람 사귀기를 좋아하는 호탕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 잊지 못할 아픈 과거가 있었다. 혼례를 치르고 채 1년도 못 되어 아내가 시름시름 앓더니 일어나지 못하고 눈을 감은 것이다. 그 지역에서 부유하게 살던 남자는 그 충격으로 몇 년 동안이나 방황하며 살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남겨둔 재산을 탕진하다가 비로소 정신을 차렸다. 그래서 한양에 올라와 벼슬을 구하려고 여러 날을 머물며 자리를 찾았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고 수중에 가진 돈도 거의 다 떨어져 버렸다. 그래서 귀향길에 올랐다가 뜻밖의 큰 비를 만났다. 이거 낭패로군. 하룻밤 묵을 곳을 찾아봐야겠어. 그러나 쉴만한 객점은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근처엔 농가뿐이었다. 그는 잠시 비라도 피할 생각에 그곳에서 가장 큰 농가를 찾아갔다. 누구신지요? 안에서 사내아이가 나왔다. 비가 워낙 세차서 잠시 비라도 피하려고 왔구나. 사내아이는 그를 위아래로 살펴보더니 잠시 후 다시 나왔다. 이 집엔 여자들만 있으니 안채엔 출입하지 마시고 바깥채에서 하룻밤 쉬다 가시랍니다. 바깥채는 안채와 그리 멀지 않아 안채의 모습이 훤히 보였다. 안채에는 누가 계시지? 어머니와 홀로 된 형수님이 계십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젊은 여자가 저녁상을 내밀었다. 언뜻 보이는 아름다운 여자의 모습에 남자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칠흑같이 캄캄한 밤이었다. 남자는 자리에 누웠으나 여자의 얼굴이 아른거려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밖으로 나와 안채를 살펴보니 등불에 여자의 모습이 어른거렸다. 남자는 참을 수가 없어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여자는 놀라며 소리쳤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연정을 억제하지 못해 이렇게 들어왔소이다. 시어머님이 아직 잠이 깊이 들지 않으셔서 아시면 큰일이니 들어가 계시지요. 잠시 뒤 찾아가겠습니다. 남자는 바깥채로 돌아와 여자가 오길 기다렸다. 드디어 방문이 열리고 여자가 들어왔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하룻밤을 보냈다. 다음 날 날이 밝자 남자는 깜짝 놀랐다. 당신 누구요? 옆에 있는 여자는 지난밤에 본 그 얼굴이 아니었다. 20세가 간 넘어 보이는 몹시도 못생긴 모습이었다. 저는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친척 집에 의탁해 살고 있사온데 제 외모로 인해 청혼하는 이가 없고 저도 아무에게나 시집가기를 원치 않았지요. 그런데 간밤에 이 집 부인께서 권하시기에 이렇게 되었나이다. 혹여 저를 버리신다 해도 저는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나는 무인으로 관직을 얻기 위해 다니는 터라 당신을 부양할 능력이 없으니 부디 나를 잊고 좋은 사람을 만나도록 하시오. 낭군님 말씀을 따르겠사오니 어디 사는 뉘신지라도 알려주시지요. 앞으로 만날 일도 없을 텐데 그건 알아서 무엇하겠소. 부디 기억에서 지워주시오. 그리고 남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집을 떠나왔다.
간밤에 젊은 부인에게 속은 걸 생각하니 씁쓸한 기분마저 들었다. 그 뒤로도 남자는 관직을 얻기 위해 한양에 머물며 그나마 가진 재산을 탕진했다. 그렇게 10수년이 지나자 씀씀이도 해픈 데다가 풍류에 젖어 행색마저 초라해지고 말았다. 그때 돈 많은 과부가 객사를 차려놓고 한양에 벼슬을 구하려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소문이 들렸다. 남자는 형편이 워낙 어려운지라 체면을 무릅쓰고 그 객사를 찾아갔다. 그런데 시중을 드는 여종이 찾아와 말했다. 마님께서 뵙자고 하십니다. 그리고 잠시 후 주인 여자가 나타났다. 그 부인은 미인은 아니지만 용모가 단정하고 덕스러워 보였다.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비를 피해 농가에서 묵으셨던 그 하룻밤의 인연을 기억하시는지요? 왜 기억하지 못하겠소? 당신을 마다하고 떠나 아직도 이렇게 혼자 몸으로 떠돌고 있다오. 소첩은 당신을 만나기 위해 이렇게 객사를 차리고 당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에야 만나게 되는군요. 난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 신세요. 무슨 자격이 있겠소? 아닙니다. 한 번 서방님은 영원한 서방님입니다. 관직을 얻을 때까지 제가 돕겠어요. 그러면서 하룻밤의 인연으로 아들이 생겼다는 것이다. 잠시 후에 외모가 수려한 사내 아이가 들어왔다. 그 후에 부인은 객사를 정리하고 오직 내조에만 힘썼고 남자는 마침내 한양에 관직을 얻고 훌륭한 무관이 되었다. 남자는 아내의 외모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에 감동하며 평생 아내만을 사랑하며 훌륭하게 가정을 꾸리고 존경받는 남편과 아버지로 살아가며 사람들을 도우며 잘 살았다고 한다. 마법 그릇.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 아내는 매일 그에게 게으르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잔소리를 했다. 그 가난한 남자는 아내가 잔소리할 때면 집을 빠져나왔다가 잠잠해지면 다시 집으로 들어오곤 했다. 어느 날 아내는 화가 치밀었다. 그리고 남은 음식을 긁어모아 지저분한 보자기에 싸서 남편에게 주었다. 어디든지 가버려. 가서 무엇이든지 얻어와. 그 전까지는 돌아올 생각하지 마. 아내는 문을 쾅 닫았다. 남편은 찬밥 덩어리를 가지고 마을을 빠져나왔다. 그는 걷고 또 걸어 세 갈래길이 만나는 곳까지 왔다. 그곳에는 큰 보리수나무가 자라 그늘이 져서 지친 여행자들에게 오랜 세월 동안 쉴 곳이 되어주고 있었다. 그는 너무 피곤하고 다리가 아파서 나무 아래에 앉았다. 그리고 나뭇가지에 밥덩어리를 묶어놓고 나무의 뿌리를 베개 삼아 잠이 들고 말았다. 그 보리수나무에는 숲속의 신들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나무 아래 자는 남자와 나뭇가지에 있는 밥덩어리를 보았다. 그리고 그 밥덩어리를 먹어버렸다. 맛이 기가 막혔다. 그동안 신의 음료수와 신의 음식들을 먹어보았지만 이 맛은 새로운 맛이었다. 처음 먹어보는 찬밥의 맛은 훌륭했다. 신의 음식과 신의 과일들만 먹었던 단조로운 일상에 신선한 변화였다. 그 가난한 남자의 밥 한 덩어리는 숲의 신들이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양이었다. 그들은 만족했고 잠을 자는 남자에게 자신들이 먹어버린 밥 대신 무엇인가를 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저 남자에게 마법 그릇을 줘야겠어. 남자가 잠에서 깨어나 밥덩어리를 찾았다. 그런데 빈 보자기만 보이고 그 안에 있던 찬밥 덩어리는 보이지 않았다. 그곳에는 음식 대신 이상하게 생긴 빈 그릇 4개가 있었다.
쓸데없는 빈 그릇만 보이다니 내 밥은 어디 간 거야? 자기 음식이 없어진 것을 알고 화가 난 남자는 그릇들을 땅에 3개 내던졌다. 그러자 아름다운 여자들이 훌륭한 음식을 들고 나타났다. 남자는 너무 놀라 할 말을 잃었지만 배가 너무 고파 음식을 마구 먹기 시작했다. 아름다운 여자들은 그 남자를 신처럼 대하며 음식을 대접했다. 남자는 자신이 여자들의 주인인 것처럼 느껴졌다. 훌륭한 식사가 끝나자 시중 들던 여자들은 4개의 빈 그릇만 남겨놓은 채 사라져버렸다. 남자는 신에게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리고 그 그릇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남편에게 모든 얘기를 들은 아내는 너무나 기뻤다. 그 마법 그릇들을 집안의 귀한 곳에 보관하며 소중하게 아꼈다. 그들은 행운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다. 그들은 신께서 주신 이 선물을 공동 기도회와 이웃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 말고도 경건하게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이 되자 남자는 마을의 모든 집을 찾아가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들 모두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사람들은 의심했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다. 어떤 사람은 장난이라고 생각했고 어떤 사람은 남자가 미쳤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속담 하나를 인용했다. 가난한 사람의 손님들은 집에 일찍 온다. 초대받은 손님들은 점심때쯤에 작은 오두막집에 모였다. 그들은 오기 전에 훌륭한 음식을 먹게 될 거라는 말은 듣고 온 상태였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무슨 일이 생기는지 보러 왔을 뿐이었다. 가난한 부부는 이상하게 생긴 그릇 4개를 가져오더니 손님들에게 자비로운 선물을 내려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장식한 여인들 여러 명이 그릇에서 나왔다. 그 여인들은 손에 맛있는 음식이 가득 담긴 접시들을 들고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세상에. 대단해. 대단하네. 놀란 표정을 짓는 손님들 앞에 은접시들이 나타났고 접대가 시작되었다. 손님들이 접시를 비울 때마다 새로운 요리들이 등장했고 여인들은 손님들을 극진히 대접했다. 손님들은 배가 터질 정도로 많이 먹어서 일어나 집에 가기 어려울 정도였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 그 소문이 퍼졌다. 가난했던 그 남자는 더 이상 가난뱅이가 아니었고 한동안 화제가 되었다. 마을에는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부자가 있었다. 부자는 어제까지만 해도 가난한 거지였던 이웃이 부자가 되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자 질투가 났다. 그 가난한 집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가봐야겠어. 그래서 부자는 그 가난했던 남자의 집으로 찾아갔고 마법 그릇에서 나오는 여인들의 대접을 받았다. 부자는 그 남자와 빨리 친해졌고 그 부부에게 선물을 주며 그릇에 관한 비밀을 캐냈다. 그거 아주 간단하군. 별거 아니잖아. 그는 집으로 돌아가 최고의 요리사에게 가장 값진 요리들을 만들도록 지시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마차를 타고 세 갈래길이 만나는 곳에 도착했다. 그는 가져온 비싼 요리들이 담긴 바구니를 보리수 나무 아래 조심스레 놓았다. 그리고 하인들을 돌려보낸 후 나무 아래에 누웠다. 물론 그는 잠을 자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숲속의 신들이 나타나 무엇을 할지 궁금했다. 그러나 그곳에 누워있다가 어느새 잠이 들어버렸다. 그가 허겁지겁 일어났을 때 그의 옆에는 이상하게 생긴 그릇 4개가 있었고 그의 바구니는 비어 있었다. 자기가 원하던 것을 얻어낸 것이다.
물론 실패하리라고는 상상도 안 했던 일이었다. 그는 보리수나무의 신들에게 정말 맛있고 고급스러운 요리를 가져다 주었고 그 대가로 이 마법 그릇들을 받은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마차를 타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마을의 모든 사람을 그의 집으로 초대했다. 많은 사람이 그의 집으로 몰려들었다. 그 사람들은 얼마 전에 있었던 가난한 사람 집에서의 만찬을 생각하며 입맛을 다졌다. 이번엔 부자의 요리라니. 많은 사람은 부자의 대접을 기대하며 온종일 굶었다. 부자는 손님들에게 미소 지으며 자리로 안내했다. 하인들이 성대한 의식을 치르면서 그릇들을 가져와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머리에 두건을 쓰고 귀걸이와 보석을 두른 부자는 그 앞에서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을 위한 잔치를 열게 해달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그의 큰 목소리가 멈추기도 전에 그릇에서 건장한 남자들이 나왔다. 그들은 마치 레슬링 선수처럼 보였다. 그들의 팔 근육과 모습은 용감한 남자도 무섭다고 느낄 정도였다. 그릇에서 나온 남자들은 주인과 손님들을 쫓아다녔다. 그들은 손님들을 한 명씩 잡아서 번쩍이는 면도칼을 꺼내들어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의 머리를 밀어버렸다. 머리카락을 모두 밀어버리자 머리가 깨끗한 청동 그릇처럼 빛났다. 겁에 질린 손님들이 기어나가려고 하자 문 앞에 서 있던 근육질의 남자가 큰 거울을 그들의 머리에 비추었다. 그리고는 거울에 비친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했다. 다시는 오지 못하게 말이다. 백작 부인과 난쟁이. 오래전 아주 부유한 백작이 살았다. 넓고 광대한 토지가 그의 소유였고 원하는 것은 모두 가지고 있었다. 그는 모든 재산과 행복을 햇살처럼 아름답고 천사처럼 사랑스러운 그의 아내와 함께 나눴다. 그들은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았고 그들에게는 1분 1초가 너무나 소중했다. 어느 날 백작은 사냥하기 위해 깊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사냥감을 쫓아서 전보다 더 깊이 들어간 백작은 어느새 일행과 떨어지게 되었다. 깊은 산속에 우두커니 혼자 서 있을 때 갑자기 난쟁이가 나타났다. 이 작은 난쟁이는 키가 1m 20cm 정도밖에는 안 되어 보였고 수염은 무릎까지 내려왔다. 그는 화를 내며 그의 빨간 눈동자를 굴리며 말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요? 이곳은 나의 영역이요. 만약 당신의 아내를 나에게 주지 않는다면 당신은 여기서 살아나가지 못할 것이요. 백작은 숲속에 힘세고 사악한 난쟁이에 대한 온갖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갑자기 나타난 난쟁이 때문에 놀랐다. 늙은 유머가 백작이 아이였을 때 난쟁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적이 있었다. 지금은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 겁을 잔뜩 먹은 백작은 돌려보내달라고 사정하는 것 말고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당신의 영토에 침입했군요. 저는 당신이 여기 주인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이곳에 들어오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거친 난쟁이는 무섭게 소리쳤다. 나는 내가 말한 건 반드시 이루고 말지. 당신의 아내를 데려오시오. 그것만 말고 다른 것을 말해주세요. 반드시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제발 그것만은 말아주세요. 백작이 말했다. 그러자 난쟁이는 고민하더니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의 운명을 당신 아내의 손에 맡기겠소. 당신에게 한 달의 시간을 주지. 당신의 아내에게 3번의 기회를 줄 테니 내 이름을 맞춘다면 당신과 당신의 아내는 자유가 될 것이오. 만약
맞추지 못한다면 당신의 아내는 내 것이 될 것이오. 백작은 그 말을 듣고 어느 정도 안심을 했지만 그의 심장은 여전히 두근거렸다. 그는 숲속의 난쟁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려고 걸었다. 그들이 얼마간 걸었을 때 그들은 오래된 하얀 수염을 늘어뜨린 전나무 앞에 섰다. 이것은 내 영토의 경계요. 다른 나무보다 9배는 더 오래된 이 나무 앞에서 당신의 아내를 기다리겠소. 그녀에게는 3번의 기회가 있소. 그렇지만 당신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나는 당신 둘을 모두 잔인하게 죽여버릴 것이오. 백작은 발걸음이 무거워져 천천히 성으로 걸어갔다. 성이 가까이 올수록 그는 더욱더 슬프고 우울해졌다. 성문에 다다랐을 때 백작의 부인은 창에서 그를 기다리다가 마중 나왔다. 그녀는 남편을 보자 매우 행복했다. 그렇지만 그녀는 그가 보통 때와 다르게 우울해 보이고 하늘에 먹구름이 낀 듯 슬퍼 보인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녀는 근심에 차서 백작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물어보았다. 성에 도착해서 방에 앉자마자 지치고 슬픈 백작은 그가 어떻게 난쟁이를 만났는지, 그가 어떻게 부인을 원했는지, 자기가 어떻게 풀려나게 되었는지를 말했다. 백작 부인은 이 말을 듣더니 마치 얼음처럼 얼굴이 굳어졌고 그녀의 아름답고 밝던 볼에는 눈물이 흘렀다. 이제 성에는 행복과 기쁨이 사라졌고 성 안의 모든 사람은 침묵했고 슬퍼했다. 백작 부인은 대부분 시간을 정자에 앉아서 그녀의 불행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것에 불안해하며 교회로 가서 울며 기도하며 보냈다. 백작은 더 이상 사냥을 나가거나 창시합을 하지 않고 대신에 그의 조상도 모두 앉았던 화려하게 조각된 오래된 의자에 앉아 있었다. 오른손으로 머리를 받치면서 그는 골똘히 생각에 잠겼으나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마침내 1달째에서 3일이 모자란 날이 되었다. 백작과 백작 부인은 숲속의 작은 수염을 가진 오래된 자작나무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걸었다. 백작은 나무 뒤에 숨었고 백작 부인은 혼자 온 척했다. 이 일만 아니었으면 숲은 정말 아름다웠을 것이다. 새들은 노래하고 다람쥐들은 솔방울 근처에 앉아있거나 뛰어다니고 있었고 야생 장미는 하얗고 빨갛게 아름답게 피어 있었다. 그렇지만 백작 부인의 마음은 무거웠고 슬픔에 찼다. 난쟁이는 초록색과 녹색 옷으로 멋지게 차려입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난쟁이는 백작 부인을 보자 너무나 기뻤다. 자, 이제 내 이름을 맞춰보시오, 백작 부인. 난쟁이는 그녀가 맞출 거라고는 기대도 하지 않고 재빨리 말했다. 그러자 백작 부인은 숲속 나무 이름 중에 난쟁이의 이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는 전나무, 가문비나무, 소나무 라고 대답했다. 난쟁이는 이 말을 듣자마자 숲이 떠나갈 듯이 크게 웃었다. 당신은 맞추지 못했군. 그는 즐겁게 말했다. 내일과 모레도 맞추지 못한다면 당신은 나의 아내가 될 것이오. 백작 부인은 여전히 슬픔에 잠겨 풀이 죽은 채 걸었다. 난쟁이는 그곳에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남편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았다. 그들은 더욱 슬퍼하며 성으로 돌아왔다. 시간은 너무나 빨리 흘러서 벌써 저녁이 되었고 밤도 빠르게 지나갔다. 정말 슬프고 희망 없는 밤이었고 백작과 부인은 잠도 자지 못했고 꿈도 꾸지 못했다. 다음 날 종달새가 지저귀일 때 백작과 백작 부인은 슬픔을 이기며 교회로 가서 기도했다. 다시 숲속의 하얀 수염을 가진 오래된 자작나무에 도착했다. 전날보다 멋지게 차려입은 난쟁이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난쟁이는 백작 부인을 보자
너무나 기뻤다. 자, 이제 내 이름을 맞춰보시오, 백작 부인. 백작 부인이 자기의 이름을 절대 맞추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미소 지었다. 그러자 백작 부인은 곡식 이름 중에 난쟁이의 이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는 귀리, 메밀, 옥수수. 라고 대답했다. 난쟁이는 그 말을 듣자마자 숲이 떠나갈 듯이 크게 웃었다. 당신은 맞추지 못했군. 그는 즐겁게 말했다. 내일도 맞추지 못한다면 당신은 나와 결혼하게 될 것이요. 하하하하. 백작 부인은 전보다 더 슬픔에 잠겨 풀이 죽은 채 걸었다. 난쟁이는 그곳에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전날보다 더욱 슬퍼하며 성으로 돌아왔다. 저녁은 알아채기도 전에 와 있었고 어둠은 더 빨리 따라왔다. 오늘은 또 한 번의 슬픈 저녁이 될 것이었다. 백작과 백작 부인 모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아침이 밝아오자 백작과 백작 부인은 떠날 준비를 했다. 그들은 교회로 가서 열심히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아름다운 푸른 숲으로 갔다. 아직도 여전히 이른 아침이었고 많은 새가 둥지 안에서 잠들어 있었다. 개천만이 졸졸 흐르고 있었고 아침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다. 그것만 아니라면 이곳은 마치 교회처럼 조용했다. 백작과 백작 부인은 숲속의 작은 수염을 가진 오래된 자작나무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걸었다. 그곳에서 백작은 그의 아름다운 백작 부인에게 키스하였고 다시는 부인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맺혔다. 그렇지만 백작 부인은 더욱 차분해졌고 심장의 박동도 이전만큼 빨리 뛰지는 않았다. 그녀는 남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자작나무로 걸어갔다. 모든 정신을 집중하고 그녀는 나무 옆에 서 있었지만 난쟁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나무의 옆쪽에는 야생 장미 덩굴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들은 아름다운 담장을 이루고 있었다. 그녀는 길을 따라 걸었고 곧 아름답고 작은 계곡으로 들어섰다. 가장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었고 포도밭이 무화과 나무와 함께 언덕에서 자라고 있었다. 언덕의 중간에는 작은 오두막이 있었다. 오두막의 작은 창문은 아침 햇살에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파란 연기가 작은 굴뚝에서 피어나고 있었고 집안에서 노랫소리가 들렸다. 백작 부인은 그 작은 계곡과 오두막을 보자 잠시 그녀의 고통과 슬픔을 잊었다. 그녀는 뒤꿈치를 든 채로 살금살금 창문으로 가서 집안이 밖의 풍경만큼 아름다운지 보았다. 그녀는 요리 냄비와 프라이팬이 있는 아름다운 작은 부엌을 보았다. 숲속의 난쟁이가 그 가운데 서서 요리하면서 웃으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끓어라, 미라, 양배추야. 백작 부인이 프르지니 게레라는 내 이름을 모르는 것은 좋은 일이지. 백작 부인은 확실히 들었다. 그녀는 살금살금 서둘러 자작나무로 돌아왔고 난쟁이는 눈치채지 못했다. 기쁨에 잠긴 그녀는 난쟁이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기 어려웠다. 난쟁이가 도착하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오늘 난쟁이는 그 어떤 때보다도 더 근사한 옷을 입고 있었다. 그의 옷은 마치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빨간색과 금색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맞춰보시오. 마치 난쟁이가 백작 부인에게 이 새는 내 새장에서 도망가지 못해. 라고 말하고 싶은 것 같아 보였다. 백작 부인은 난쟁이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보며 퍼. 라고 대답하기 시작했다. 틀렸어. 두 번의 추측이 남았군. 난쟁이가 말했다. 염소. 백작 부인이 말했다. 난쟁이는 잠시 멈춰 생각하는 듯 하더니 빨리 말하시오. 이제 하나 남았소. 라고 말했다. 프르지니 게레. 백작 부인이 외쳤다. 그의 이름을 들은 난쟁이는 화를 내며
덤불 속으로 사라졌다. 자유롭게 된 백작 부인은 조급해하며 기다리는 남편에게 달려갔다. 그들은 너무나 기뻐했다. 백성의 축복 속에서 백작과 백작 부인은 성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 그럼 푸르지니 게레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 너무나 화가 나고 분해서 멀리 달아나 버렸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셈이 많은 사람과 잘난 사람. 어느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 중 한 사람은 셈이 많아서 다른 사람을 몹시 질투했다. 잘난 사람은 매사에 조심했지만 셈 많은 이웃 사람은 점점 그를 더 미워했다. 그래서 잘난 사람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이곳을 떠나는 게 좋겠어 하고 생각하며 이사를 가버렸다. 그 사람은 집을 당장 팔고 그 나라의 수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집과 땅을 샀다. 집에는 넓은 정원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오래된 우물도 하나 있었다. 그 사람은 신앙심이 좋은 남자였다. 그래서 자기 집에 조그만 방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남자들을 머물게 했다. 멀리까지도 그 사람은 마음이 바르고 행실이 좋다고 소문이 자자했다. 그리고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도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다. 먼 고장에서도 기도해달라며 부탁을 하러 올 정도였다. 마침내 그 소문이 그 사람이 살던 마을에까지 알려지게 되어 이웃에 살던 셈이 많은 사람 귀에도 들리게 되었다. 그 소문을 들은 셈이 많은 사람은 이웃에 살던 사람이 더 미워졌다. 결국 그 사람은 모든 일을 다 집어치우고 신앙심이 좋은 그 사람을 없애버리기로 마음먹고 그 집으로 찾아갔다.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정원을 거닐면서 얘기를 하고 싶군요. 이렇게 말하고 셈이 많은 사람은 마음씨가 착한 남자를 정원으로 끌고 나왔다. 그들은 얘기를 나누며 정원을 거닐었다. 그러다가 오래된 우물가에 이르게 되었다. 옳지, 여기에 우물이 있다니 잘 됐군. 셈이 많은 사람은 기회를 노리다가 남자를 우물 속으로 밀어 넣어버렸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다. 셈이 많은 사람은 급히 그 집 대문으로 빠져나와 자기 집으로 돌아와 버렸다. 이제 됐다. 미워하던 놈이 이 세상에서 사라졌어. 아, 기분이 정말 상쾌하군. 하지만 그건 셈이 많은 사람이 잘못 아는 것이었다. 오래된 그 우물은 정말 깊은 우물이었는데 우물 속에는 작은 요정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그 요정들이 남자가 위에서 떨어지는 걸 받아서 구해준 것이다. 남자는 얼마 후에 정신을 차리게 되었는데 귓가에 요정들이 서로 주고받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 이 사람이 누군지 아니? 글쎄, 모르겠는데? 어디? 아, 내가 알아. 얼마 전에 이 마을로 이사 온 남자야. 남자의 일을 잘 아는 요정이 말했다. 임금님께서도 이 남자의 소문을 듣고 내일 이 사람을 찾아오기로 되어 있어. 공주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어째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지? 그건 말이지. 악마가 공주한테 달라붙었거든. 만약 내가 저 남자라면 고칠 수 있어. 그건 말이지. 이 남자 방에 꼬리 끝이 하얀 검정 고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 고양이 꼬리 끝에 나 있는 흰 털 7개를 뽑아 태워서 그 연기를 공주한테 쏘여주면 악마가 공주한테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지. 남자는 요정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엿들었다. 다음 날 아침 날이 훤히 밝자 남자는 오래된 우물 속에 괴어놓은 돌벽을 이리저리 디뎌가며 밖으로 기어나왔다. 남자가 집으로 돌아오자 모두 몹시 기뻐했다. 어제 찾아온 손님이 못되게 굴어서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남자는 검정 고양이의 하얀 꼬리 끝에서 털을 7개 뽑아냈다. 그리고 그걸 소중하게 보관했다.
요정이 말한 대로 임금님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찾아왔다. 남자는 임금님을 공손히 맞았다. 임금님이 말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왔는지 아는가? 공주님의 병 때문에 그러시는 줄 압니다. 그렇소. 어떻게 공주의 병을 고칠 방법이 없겠소? 정말 죄송하지만 공주님을 데려와 주신다면 즉시 고쳐드릴 수 있습니다. 임금님은 공주를 데려오게 했다. 마침내 많은 시녀를 거느리고 공주가 찾아왔다. 공주는 차도로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남자는 공주한테 가까이 다가가더니 검정 고양이한테서 뽑아낸 털 7개에 불을 붙였다. 털이 타들어가면서 그 연기가 공주의 얼굴로 쏘여졌다. 그러자 캥 하는 소리가 나며 악마가 공주의 몸에서 빠져 달아나 버렸다. 공주는 제정신을 차리게 되었다. 그때까지 공주는 아무것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던 것이다. 여기가 어디죠? 누가 나를 여기로 데려왔지요? 공주는 비로소 얼굴을 가리고 있던 차도로를 젖히면서 말했다. 아, 나의 공주가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되었구나. 임금님은 기뻐하며 공주를 끌어안았다. 그리고 말했다. 공주의 병을 고쳐준 이 사람한테 어떤 상을 주면 좋겠소? 공주님과 결혼을 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신하들이 대답했다. 나도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참이요. 좋소. 이 사람을 오늘부터 내 사위로 삼겠소. 그래서 남자는 공주와 결혼하게 되었다. 세월이 흘러 임금님이 세상을 떠나게 되자 공주의 남편인 남자가 임금자리에 올랐다. 어느 날 임금님이 된 마음씨 착한 남자가 행차를 하고 있었다. 몰려온 사람들 틈에서 자기를 우물 속에 밀어넣은 셈이 많은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다. 임금님은 그 사람을 손가락질해 보이며 신하들에게 말했다. 저 사람이 놀라지 않도록 조심해서 이리 데려오시오. 셈이 많은 사람은 임금님 앞으로 끌려오게 되었다. 그는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며 벌벌 떨었다. 그런데 임금님이 미소 지으며 인사를 건넸다. 다시 만나보니 반갑소. 임금님이 이렇게 말하고는 신하들에게 지시했다. 금화 1,000개를 가져다가 그걸 이 사람에게 주시오. 그리고 이 사람을 자기 집으로 잘 데려다 주시오. 임금님이 된 남자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를 용서하고 나라를 잘 다스렸으며 한평생 행복을 누렸다고 한다.